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원입니다. 해원의 시사 이야기 21년 6월 29일 오늘은 증여세 부담 회피를 위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 방법, 무이자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한도 이런 주제로 한번 해보겠는데요.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어저께 모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네요. 보니까 뭐 부모님에게 전세금 빌리면 2억 원까지 이자 안 내려도 된다. 그다음 뭐 법정 이자율 4.6%로 적용. 이자 1,000만 원 넘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갚을 돈 증명하기 위해선 차용증 계약서 꼭 필요. 자녀에게 집 물려줄 땐 부담부 증여 고려해 볼 만하다. 중간에 뭐 부담부 증여했다면 채무 변제 확실히 이런 게 있네요. 요즘 뭐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 집 살려고 하면 뭐 젊은 세대들이 독자적으로 집을 살려면 힘드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또 특혜를 빌려서 집을 장만할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기사가 나타난 배경은 이제 세금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세금은 뭐 특별히 이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조세 법정주의에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세법이 뭐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고요. 증여세법이고 관련된 조문은 41조의 4입니다. 41조의 4. 여기 보면 자금을 무상으로 이제 차입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증여세를 하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이익 대가를 받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세금을 때리겠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상속은 우리가 뭐 혈족권 이어받으니까 상관없는데, 증여세는 제3자한테도 아무 관계없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특별한 특수관계적 부모와 자식 간 관계는 일정한 금액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바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세상에 공짜로 누구한테 주는 거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친족, 가족끼리는 얼마만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 성년자는 5천만 원까지 이는 비과세를 하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를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 넘는 이상 금액을 주면 과세를 하겠다라고 그런 얘기고, 그러면 뭐 이 자식도 크고 한데 뭐 한 번 평생 5천만 원이냐 2천만 원이냐 그건 아니고요. 10년 단위로 합계해서 10년 단위로 합계해서 이와 같이 5천만 원과 2천만 원 과세를 한다라고. 그럼 재미난 부부끼는 얼마일까요? 부부끼는 6억입니다. 6억까지는 부부까지는 아무리 이 10년 단위로 줘도 증여세를 과세를 안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자금을 부모한테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빌리면 만약에 무상으로 빌렸다. 그건 나중에 뭐 원금도 우리가 나중에 원금하고 이제 통상 자금을 빌리면 원금하고 이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금하고 이자인데, 만약에 원금도 내가 만약에 부모로부터 받았다, 안 갚았다. 그럼 뭐 원금 전체가 과세가 되는 거고. 근데 원금은 갔는데, 그럼 이자는 어떻게 할 건가? 이자도 부모님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자를 안 주면 어떻게 할 건가? 바로 세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연간 1,000만 원까지는 이자 금액이 연간 1,000만 원까지는 좀 무상으로 빌릴 수 있다. 그럼 이자를 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자를 주면은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만약에 뭐 정기이자금 현재 이자율이 1%니까 은행에 1% 하나 뭐 저한테 1% 빌려줘라 상관없다고 했을 때 1%를 만약에 빌렸다. 그럼 이게 정당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국가에서는 이 용어를 뭐냐면 적정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있습니다. 적정이자율이라는 개념을 표현을 하는데, 현재 적정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느냐면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시중금리 즉 당좌 대월 금리를 시금리 당좌 대월이 뭐냐면 지금 마이너스 대출 금리 말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대출 금리를 감안해서 이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데 현재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4.6%. 그럼 그 전에는 얼마였냐면 2013년도에 법이 개정된 그 당시에는 6.9%였습니다. 6.9%. 근데 2014년도 금리가 상당히 높은데도 6.9%인데 지금 4.6%인데 콜금리도 다운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는 적정 이자율을 4.6% 보고 있습니다. 이 적정률 4.6%라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뵐 때 제가 자식 입장에서 부모로부터 실제로 제가 부모님한테 실제로 지불하는 이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지불하는 이자율 1%와 만약에 1% 준다면 했었을 경우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릴 때 정상이 4.6%였잖아요. 그렇죠? 요 차이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1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바로 그렇게 이제 41조에서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부모님한테 한 푼도 이자를 안 준다. 그러면 4.6%로 다 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걸 1천만 원을 환산해 보면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만 원 단위고 4.6%로 환산해 보면 여기 이 금액이 원금 나오겠죠. 그렇죠? 계산기를 계산해 보면 이게 계산을 미리 해놨는데 그러니까 2억 1,739만 원 정도 되네요. 계산해 보면 2억 1,739만 원 정도. 요 금액까지는 이제 과세를 안 하겠다. 즉 1년 단위로 매년 기준입니다. 매년. 그러니까 매년 기준으로 요 2억 1,700까지는 과세를 안 하겠다라고 하네요. 이제 1,000만 원까지는 과세를 안 하겠다라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만약에 이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는 빌릴 수 있는 거는 2억 1,700을 까지 빌리면 안 되는, 이제 빌리면 과세 안 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빌렸다 안 되겠다. 그걸 이제 법에서는 이제 나중에 과세 당국이 조사를 할 때, 그냥 계좌에 입금시켜줬다라고 하면, 그걸 정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까 말한 2억 1,700원 과세를 안 한다 해서 2억 1,700원 입금시켜줬다. 그럼 과세 당국이 2억 1,700 과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리해서 다 내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만약에 2억 1,700 정리하면 2억에서 5천만 원 공제하고 그럼 1억 6,700이 돼 있어 과세하겠죠. 20%는 세금은 20% 정도 과세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근거를 명확하게 하라. 즉 신문에 나왔듯이 차용증 시금에서 민법상 용어를 빌리면 소비대차 계약서를 써라. 그러니까 대출 계약서를 쓰라는 거죠. 계약서를 어떻게 쓰냐? 원금은 얼마고, 이자를 어떻게 갚고, 이자 금액이 얼마를 주고, 그럼 이거를 언제 갚겠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1년 후에 갚겠다, 2년 후에 갚겠다, 아니면 한꺼번에 다 갚으면 하니까, 만약에 한 달에 얼마씩 100만 원씩 갚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100만 원씩 갚겠다 해놓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야, 또 이렇게 기재되고, 실질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꼬박꼬박 상환 이루어진 절차가 있어야 이것을 정리를 안 보고 소비대차 계약서로 봐서 정리해서 과세를 안 하는데, 만약에 아무 계약서 없이 그냥 돈을 입금시켰다 하면 이 소비대차 계약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2억 1,700을 다 과세를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자식 간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된 대로 이행을 해야만 이것을 정리를 안 보고 빌려준 거 맞서서 정려서를 안 때린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4.6%가 아니고 만약에
금리가 더 다운됐다. 현재 콜 금리가 뭐 0.5%는 다운됐다. 그러면 이 금액도 아까 계산해 봤잖아요. 아까 1,000만원까지는 이 금액은 변동이 없다면 이 금리가 더 다운돼 2% 다운됐다. 5억 정도 되는 거죠. 5억 정도 빌리면 공짜로 한다. 그 대신 아까 말한 대로 이 원금을 어떻게 갚겠다는 것을 꾸준히 계산을 잘 해놔야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뭐 무상으로 빌릴 수 있는 한도는 이와 같이 이제 이 각종 이 세법의 규정위를 검색을 해봐서 그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중요한 거는 최고 중요한 아까 그 내용 중에 뭐냐면 부담부 정려라는 게 있는데요. 부담부 정려. 이제 부담부 정려는 말 뭐냐면 여전히 부담을 지우는 정려다. 바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집을 아파트 샀는데 부모님으로 샀는데 뭐 요즘 집값 비싸니까 내가 10억이다. 그런데 은행 대출을 내가 뭐 부모님을 만약에 8억을 주고 은행에 이제 부모가 빌려서 집을 이렇게 샀다. 그럼 부모는 이거 8억 이제 빌려가지고 부모가 계속 갚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자식한테 정리를 해줬다. 정리를 해줬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뭐 집도 자녀 명의로 되고 그럼 요 대출도 그러면 부담부는 자녀 네가 갚아라. 네가 갚아라. 그러니까 이 채무에 대해서 적정대로 인계인수 절차를 이제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이 대출은 이제 자식이 갚는 걸로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대출을 갚는 조건이 바로 8억이니까 이 채무를 부담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담부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담부 정리인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가서 채무 인수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 가서 이제 아버지와 자식간에 다 가서 요 8억은 자식이 갖겠다. 요거는 그 대신 집은 자식한테 넘겨주겠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은행에서는 뭐 부모가 신용이 더 좋기 때문에 부모한테 빌려줬지만 자식한테는 신용이 떨어진다. 뭐 신용이 더 좋은 건 상관없지만 떨어졌다. 그러면 안 빌려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이와 같이 채무 오는 거는 네가 대신 갚아라. 그럼 그렇게 약정하고 그럼 자식이 입장에서는 이 부모의 채무에 대해서 일일이 은행에 갚았다는 증거가 뭐 은행에 자동 이체를 한다든지 그런 게 다 연결을 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매달 꼬박꼬박 됐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부담부 정리하는데 이때 그러면 정리해서 과세가 어떻게 되느냐 봤을 때 아까 10억에서 8억 빼면 요 2억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해서를 과세를 하겠다. 왜냐 8억은 부모가 이제 자식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전세가 10억짜리다. 바로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이와 같이 이제 부모가 2억을 주고 돈을 보태서 이제 8억을 대출을 빌려서 만약에 이렇게 집을 과거에 사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집값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요즘 서울 집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0억 됐다. 뭐 설령 그런 일은 없겠지만 20억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됐냐면 요 양도 가격은 이제 20억이잖아요. 부모한테 자식한테 정리는 바로 20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8억 부분은 부담분위가 빼잖아요. 그건 12억이잖아요. 그렇죠? 자식한테 유상 양도되는 12억. 그럼 12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8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식한테 넘어갔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로 본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양도를 보면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만약 20억짜리를 8억 빼면 이 양도 가액은 8억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취득할 때는 요 2억 부분을 요만큼만 내 돈을 보탰으니까 8억과 2억 차이, 요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겠다. 즉 채무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을 봐서 과세를 하겠다. 바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신문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부분이 있는 그 부분은 이제 빠져 있는데 이런 거에 차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뭐 요즘 집값이 하도 오르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자식들한테 달 자금을 조금 어떤 융통을 해주던 뭐 정리를 해주던 간에 자녀가 집을 살려고 하는 이제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예의주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예의주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관련된 것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문서화 시켜야 문서화를 잘 시켜놔야 자금 이동에 대해서 증여세로 과세가 안 되지. 안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와 같이 문서를 잘 남기고 또 문서대로 또 이행을 잘 이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아까 말한 대로 8억에 대해서는 자식이 앞으로 부담부 정리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부모가 대신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8억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본다 이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차이뿐만 아니라 이제 전세도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10억짜리다. 그러면 현재 전세가 8억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걸 만약에 자식에게 정리한다. 야, 나 전세금 나 돈이 없으니까 네가 나중에 전세 갖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요 10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요 2억 차이가 있잖아요. 2억은 정리를 보고 8억에 대해서는 10억짜리 집을 하더라도 정리를 안 보겠다. 그럼 나중에 자식이 8억에 대해서 상환해야 되는데 과거의 부채중 조사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좀 재미난 사건인데 하나 사례를 든다면 이 전세를 부모가 자식 간에 체결해 가지고 전세를 이제 자녀한테 준 거죠. 그죠? 그 자녀가 부모한테 전세금 받아가지고 자녀가 집을 사고 나중에 부모가 그냥 나가본 거예요. 나가본 게 아니라 그 전세금을 받았으면 상관없는데 자식한테 전세금 안 받고 그냥 나가버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걸 바로 과세를 하겠다라고 바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무리 뭐 전세 계약서를 사용하든 소비대책 계약서를 하든 그 이후에 문서대로 이행했나 이행하지 않냐에 따라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잘 요 문서대로 이행을 해야만 나중에 세금의 폭탄을 안 맞는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작이 오늘 이와 같이 뭐 신문에 나오는 뭐 이란 개념, 뭐 적정이자율이라든지 법정이자율, 뭐 신문은 법정이자율인데 그게 법정이자율이 아니라 적정이자율. 적정이자율은 현재 4.6%고 이건 자주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보면 2013년도니까 거의 원래 2011년 그 8년째는 계속 이어지는데 뭐 금리 극하게 더 떨어지면 좀 낮추겠지만 이게 낮추면 또 한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잘 안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서 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거래를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